조지 R.R. 마틴이 그 거대한 왕자의 게임 세계관을 집필할 때 수백 명에 달하는 캐릭터 과궤도나 눈동자 색깔 같은 걸 헷갈리지 않으려고 도대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아마 침실 벽 전체가 막 복잡한 포스트잇이랑 그 붉은 실로 완전히 꽉 뒤덮여 있었을 겁니다. 아, 맞아요. 그 범죄 수사 보드처럼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머릿속에 넷플릭스 드라마 뺨치는 기가 막힌 스릴러 도입부나 방대한 판타지 세계관이 막 번뜩일 때가 있으시죠? 네, 누구나 그런 창작의 불꽃이 팍 튀는 순간이 있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걸 각 잡고 글로 적어 내려가려다 보면 얽히고 설킨 설정의 무게에 짓눌려서 결국 첫 페이지도 완성 못하고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방대한 정보량 앞에서 인간의 뇌가 말 그대로 압도당해버리는 거죠. 진짜 우리가 흔히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 딱 그 현상이잖아요. 창작이든 복잡한 업무 기획이든 다뤄야 할 정보의 양이 인간의 작업 기억 용량을 초과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거나 아니면 뻔하고 진부한 클리셰로 도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번 탐구에서 다룰 자료는 구글의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그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장편 시리즈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가이드문이에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창작의 본질을 건드리는 자료죠. 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나 대신 소설 써주는 인공지능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뻔한 매뉴얼이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단순한 텍스트 생성기 수준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도구가 어떻게 한 번 본 설정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기억하는 여러분만의 수석 편집자로 기능하는지 그 작동 방식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 수석 편집자라는 표현이 이번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네요. AI를 창작을 대신하는 주체가 아니라 창작자의 인지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일종의 정보 건축가로 활용하는 방법론이니까요. 자, 그럼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초공사부터 살펴볼까요? 이 도구는 무작정 백지 상태의 채팅창에 글을 쓰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네, 가이드북을 보면 노트북이라는 완전히 독립된 공간을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죠. 그러니까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메인 노트북을 만들고 거기에 지리, 역사, 마법체계 같은 세계관 설정집부터 인물들의 외모, 성격, 심지어 과거의 트라우마까지 몽땅 업로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텍스트 파일이든 구글 문서든 PDF든 상관없이 소설의 뼈대가 될 모든 파편적인 기초 데이터를 하나의 통제된 환경으로 싹 모으는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예전 같으면 이 과정을 엄청나게 큰 여행 가방에 짐을 마구잡이로 쑤셔 넣는 거라고 비유했겠지만 제가 원리를 찬찬히 뜯어보니까 그건 완전히 틀린 비유더라고요. 오, 그럼 어떤 비유가 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오히려 최고급 보안 시스템이 걸린 나만의 지하 소고를 짓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나는 그냥 설정이 적힌 종이 쪼가리들을 소고 바닥에 툭툭 던져놓기만 했는데 이 천재적인 AI 사서가 단 몇 초 만에 그 문서들의 논리적 구조를 다 파악하고 완벽한 인덱스를 만들어두는 셈이거든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바로 그 지하서고의 폐쇄성이 일반적인 생성형 AI와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보통 AI 챗봇이랑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시잖아요. 아우, 말도 마세요. AI가 자꾸 외부 인터넷에 떠도는 아주 일반적인 판타지 클리셰나 다른 작가의 유명한 설정을 내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슬쩍슬쩍 섞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내 주인공은 마법을 아예 못 쓰는 검사인데 자꾸 지팡이를 휘두르는 식의 뻔한 전개를 추천하는 식이죠. 진짜 딱 그래요. 완전 산으로 가거든요. 하지만 노트북 LM의 이 노트북은 철저하게 사용자가 업로드한 소스 데이터라는 일종의 무균실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불필요한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인 거죠. 오직 작가가 부여한 규칙과 세계관 안에서만 사고하는 격리된 신경망을 구축하는 거군요. 네, 내 상상력이 외부 정보에 오염되지 않는 완벽한 폐쇄 회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외부 정보가 차단된 나만의 무균실이라니. 진짜 너무 든든한데요. 자, 완벽한 세계관의 뼈대를 세우고 기초공사를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떠나야겠죠. 정적인 세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플롯의 지도를 그려보는 2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가이드문에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예시가 하나 나오죠. 네, 내 설정집 서고에 델론이랑 카일이라는 두 주요 인물이 있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작가가 프롬프트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소스 문서에 있는 델론과 카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시리즈 1권의 플롯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 구성으로 짜죠. 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스 문서에 있는 갈등을 중심으로 라는 이 조건부 프롬프트입니다. 아, AI가 멋대로 새로운 악당이나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작가가 이미 부여해둔 두 인물 간의 과거 서사나 가치관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충돌시켜서 아주 개연성 있게 서사를 전개한다는 뜻이죠. 와, 근데 진짜 창작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목은 바로 그 다음이더라고요. 장편 소설 기획할 때 작가들 머리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바로 복선이잖아요. 나중에 회수할 떡밥을 미리 치밀하게 깔아두는 작업 말이죠. 네, 작가가 AI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권에서 주인공이 이 세계관의 판도를 뒤집을 엄청난 아티팩트를 발견해야 해. 근데 내 설정과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독자들이 나중에 무릎을 탁 칠 수 있게 1권 어디쯤에 어떤 방식으로 복선을 넣으면 좋을까 하고요. 이건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전 여기서 진짜 놀랐어요. 단순히 대답을 잘해준다는 게 아니라 가이드문이 강조하는 이 시스템의 아주 유기적인 속성 때문이에요. 어떤 점이 그렇게 놀라우셨나요? 작가가 AI랑 브레인스토밍을 하다가 기가 막힌 복선 아이디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걸 그냥 한빌 파인에 복사해서 붙여놓고 끝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서 노트북 LM만의 아주 독특한 진화 메커니즘이 작동하죠. 가이드문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반드시 내장된 메모 기능으로 저장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맞아요. 그 메모가 단순히 텍스트를 클립보드에 보관하는 스크랩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시스템 구조를 곰곰이 뜯어보니까 메모를 저장하는 순간 그 텍스트가 다시 지하서고에 새로운 공식 소스 문서로 떡하니 등록이 되는 거더라고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AI와 대화하며 나온 결과물을 AI 스스로가 다시 집어 삼켜서 세계관의 새로운 규칙으로 학습하는 무한 피드백 루프인 거죠. 네, 일종의 자기 참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초기에 뼈대만 앙상하게 있던 설정이 작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살을 붙이고 진화하며 촘촘한 세계관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와, 저장된 메모가 가이드북으로 다시 작용해서 스스로 똑똑해진다니 너무 짜릿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주 현실적인 딴지를 하나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딴지인가요?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작가는 아무도 없는 모니터 앞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외롭게 타자를 쳐야 하잖아요. 막상 본격적인 지필에 들어가서 3권, 4권 쓰고 있으면 그 옛날 1권에서 짜뒀던 메모며 설정들을 작가 본인도 깡그리 다 까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결국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 복선을 넣었더라 하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장편 창작자들이 겪는 기억의 병목 현상입니다. 머릿속의 마스터 플랜은 훌륭했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 디테일이 무너지는 거죠. 가이드문에서도 이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아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실시간 지필 단계에서의 궁극적인 팩트체크 방법론 말이죠. 맞습니다. 글을 쓰면서 과거 설정을 뒤적거리는 시간을 말 그대로 제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저 이 예시 보고 진짜 무릎을 탁 쳤잖아요. 내가 지금 막 감정을 듬뿍 담아서 3권 15화를 맹렬하게 쓰고 있어요. 주인공이 위기에 처해서 스승님께 받은 반지를 딱 꺼내야 하는 엄청 중요한 절정신입니다. 근데 갑자기 타이핑이 뚝 멈춥니다. 아차 싶은 순간이 온 거죠? 네, 아차, 1권에서 스승님이 이 반지 줄 때 이름이 뭐였지? 하루에 몇 번 쓸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작업 방식이라면 그 순간 어땠을까요? 끔찍하죠. 1권 온고 파일부터 옛날 기획서 폴더까지 싹 다 열어놓고 컨트롤 F 눌러가면서 막 검색하고 창작 흐름 다 끊기고 산통 다 깨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옆에 띄워둔 채팅창에 툭 던지면 되니까요. 주인공이 1권에서 받은 반지 이름이랑 사용 제약 조건 찾아줘 라고요. 그러면 AI가 수천 페이지의 원고를 눈 깜짝할 새 스캔해서 즉각 대답해주죠. 작가가 창작의 몰입 상태를 깨지 않고 계속 글을 써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제가 흥미롭게 본 건 AI가 작가의 텍스트를 대신 써주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맞아요. 만약 초고를 썼는데 대사가 너무 밋밋하다 싶으면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이 장면은 카일과 델론이 서로 칼을 겨누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신이야.
내가 업로드한 설정집에 있는 두 사람의 성격과 평소 말투의 특징을 반영해서 이 대화의 긴장감을 좀 끌어올려줘. 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AI가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생성기가 아니라 작가가 초기에 부여한 캐릭터의 페르소나를 거울처럼 투명하게 반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잠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AI가 팩트체크를 해준다고 칩시다. 그 반지는 보름달이 뜰 때만 쓸 수 있고 사용 시 수명이 깎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AI 많이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형 언어 모델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말씀하시려는 거군요. 네, 가끔 이 녀석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른바 환각현상, 그 할루시네이션이 있잖아요. 내 세계관에 있지도 않은 설정을 진짜인 것처럼 뻔뻔하게 우기면 오히려 내 소중한 세계관이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가이드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기술적 안전장치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출처기음입니다. 아, 그 AI가 대답할 때 문장 끝에 조그맣게 달리는 번호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AI가 반지 설정에 대해 대답했다면 문장 끝에 대괄호 1, 2 같은 번호가 딱 붙습니다. 혹시 그 번호를 클릭해 보셨습니까? 네, 클릭해봤죠. 클릭하니까 세상에 제가 작년에 업로드해뒀던 마법도구 설정 PDF 파일이 화면에 딱 열리더니 AI가 참고한 정확히 그 문단에 형광펜이 쫙 칠해져서 제 눈앞에 바로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저를 그냥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쓴 이 문서의 15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고 명확한 증거를 들이미는 겁니다. 정보의 추적성을 시각적으로 완전히 확보해주는 거군요. 네, 작가가 AI의 대답을 의심하며 불안해할 필요 없이 단 1초 만에 원본 데이터와 교차 검진을 끝내고 다시 창작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바로 환각 현상을 막는 핵심이죠. 만약 AI가 중세 판타지 배경인데 뜬금없이 그 반지에 숨겨진 레이저건을 쏘면 됩니다. 라고 환각을 일으켜도 출처 번호가 아예 없거나 엉뚱한 문서를 가리킬 테니까 즉각 걸러낼 수 있겠네요. 진짜 미쳤습니다. 디테일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훌륭한 파트너죠. 그런데 말이죠. 디테일을 이렇게 잘 맞춘다고 해도 시리즈가 10권, 20권으로 한참 길어지면 또 다른 난관을 찾아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작가 본인도 사람인지라 예전에 피도 눈물도 없던 냉혈한 주인공이 갑자기 후반부 가서 동네 착한 다보형처럼 행동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이른바 캐붕, 캐릭터 붕괴 현상이죠. 장편 연재물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이건 어떻게 막죠? 그래서 가이드문은 이 AI를 단순한 팩트체커를 넘어 일관성의 수호자로 활용하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작가가 늦은 밤에 감정에 흠뻑 취해서 원고를 막 쓰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카일, 결국 무릎을 꿇고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써놓고 AI한테 묻는 거죠. 방금 쓴 이 장면, 카일 서사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니? 하고요. 인간 작가는 극적인 카타르시스나 순간적인 감정 과잉에 휩쓸려서 캐릭터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놓치기 쉽거든요. 하지만 시스템은 감정이 없죠. 오직 입력된 데이터베이스 간의 논리적 인과관계만 아주 차갑게 계산합니다. 맞아요. AI가 아주 매섭게 팩트 폭격을 날리잖아요. 소스 문서에 따르면 카일은 가문이 멸문당한 후 극도로 냉철해졌으며 오직 복수라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캐릭터입니다. 라고요. 네, 눈물을 흘리며 쉽게 포기하는 건 캐릭터의 근본 가치관과 충돌한다는 걸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성으로 억누르며 훗날을 도모해 치밀하게 후퇴하는 쪽이 훨씬 개연성이 있습니다. 라고 고쳐주는데 와, 이건 뭐랄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어떠셨나요? 그 피드백을 봤을 때? 이건 마치 제가 원고지 위에서 감정에 취해 옆길로 확 빠지려고 할 때 아주 깐깐한 수석 편집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제 손목을 탁 낚아채고 작가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카일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막 호통을 치는 기분이에요.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거죠. 아주 생생한 표현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AI가 이런 날카로운 논리적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데이터 관리 팁이 있습니다. 아, 가이드문에서 조언했던 노트북 분할 팁 말씀이시죠? 네, 메인 설정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1권용, 2권용으로 노트북을 분리해야만 AI의 처리 효율과 일관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있죠.
사실 전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어차피 AI가 기억력 천재라서 다 기억하는데 그냥 메인 노트북 하나에 1권부터 15권까지 통째로 다 때려놓고 한 번에 검색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나요? 왜 굳이 방을 여러 개로 나누라는 건가요? 그건 대형 언어 모델의 컨텍스트 윈도우, 즉 한 번에 처리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정보의 창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골라내는 어텐션 메커니즘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아, 전문가님, 조금만 더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AI도 너무 많은 맥락이 한꺼번에 와르르 주어지면 주의력이 분산된다는 뜻입니다. 메인 설정집 외에 15권 분량의 모든 세세한 사건, 단역들이 스쳐 지나가며 한 대사까지 다 하나의 노트북에 섞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방대하겠죠. 작가가 12권의 특정 씬에 대해 질문했을 때 AI는 1권의 엑스트라가 한 말이나 5권에 지나간 사건들까지 동시에 다 스캔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보의 노이즈가 발생하고 날카로워야 할 대답의 해상도가 확 뭉툭해지는 거죠. 아, 그니까 수십 명이 막 왁자지껄 떠드는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려고 애쓰는 그런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적절하네요. 반면에 12권 노트북을 따로 딱 만들어서 거기서 대화하면 아주 조용한 방에서 그 사람과 1대1로 독대하는 거니까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만 짚어낼 수 있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데이터를 모듈화함으로써 AI의 주의력을 해당 건의 현재 맥락과 메인 세계관의 핵심 규칙에만 인위적으로 쫙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까 그 카일의 예시처럼 맥락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이 가능해지거든요. 우와, 이게 단순한 파일 폴더 정리가 아니라 AI의 뇌구조에 맞춘 인지 최적화 작업이었네요. 자, 이제 이 가이드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팁 4번에 나오는 가장 기발한 기능 하나를 살펴보며 마무리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오디오 개요 기능이죠. 네, 텍스트라는 그 탕론적인 시각 정보를 완전히 새로운 청각적 피드백 루프로 전환해주는 아주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전 이 기능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내 소설의 설정집이나 완성된 플롯을 노트북에 딱 넣고 오디오 개요를 실행하면 2명의 AI 호스트가 등장한대요. 그리고는 내 소설의 스토리를 주제로 마치 라디오 방송이나 팟캐스트처럼 엄청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네,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 글인데도 아, 저 부분의 개연성이 좀 약했구나. 오, 저 복선은 꽤 그럴듯하게 들리네. 하면서 스토리의 장단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눈으로 글자를 읽을 때랑 귀로 음성을 들을 때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 회로가 다릅니다. 감각의 채널을 시각에서 청각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창작자 본인은 절대 발견하지 못했던 스토리의 맹점이나 새로운 연결고리가 입체적으로 확 떠오르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죠. 시각에서 청각으로의 전환이라. 가만, 전문가님.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문득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소스 텍스트를 바탕으로 2명의 호스트가 이리저리 분석도 하고 비유도 들어가며 심도 있는 대화를 나온다? 갑자기 왜 그러시죠?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통찰을 막 추출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우리 두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누군가가 실행시킨 오디오 개요 속에서 만들어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하하,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뼈있는 메타적 농담이네요. 하지만 그게 바로 이 기능이 주는 본질적인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만든 닫힌 세계를 2명의 전문가가 생생하게 토론하며 살아 숨쉬는 남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그 낯설고도 짜릿한 경험 말입니다. 진짜 소름이 쫙 돋네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오늘 우리가 탐구한 내용의 의미를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결국 노트북 LM은 그저 문장을 다듬어주는 뻔한 글쓰기 툴이 아닙니다. 그렇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내 머릿속에 방대하고 복잡한 세계관을 완벽하게 수납하고 캐릭터가 길을 잃지 않도록 멱살을 딱 잡아주며 무한한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피드백을 주는 내 지하서고의 수석 편집자입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것을 그저 소설가들만의 유별난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일상에도 방대한 정보가 넘쳐나죠. 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신제품 기획서.
1년치 부서 회의록 파일들, 얽히고 설킨 시장 조사 데이터들. 이 파편화된 정보의 산더미 속에서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고 과보의 결정을 추적하며 나만의 새로운 비즈니스 통찰을 도출해야 하는 모든 순간에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원리는 완벽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김 팀장님이 예산 삭감에 대해 내세웠던 조건이 뭔지 찾는 일이나 결국 본질적인 뇌의 피로도는 똑같으니까요. 정보 과부하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창의적 사고가 짓눌리는 일은 이제 확실히 피할 수 있겠네요. 네, 도구가 정보의 부담을 덜어주니 우리는 통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창조한 세계의 역사를 나보다 더 완벽하게 암기하고 내가 만든 캐릭터의 숨겨진 트라우마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작가인 내가 감정에 취해서 설정에 어긋나는 걸 했을 때 아주 단호하게 논리의 칼을 들이밀며 나를 꾸짖는 존재. 과연 이 AI는 인간의 부족한 기억력을 보정해주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도구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텅 빈 원고지 앞에서 나와 함께 밤을 새우며 세계를 직조해 나가는 영혼은 없지만 이성은 완벽한 진정한 의미의 공동 저자가 되는 걸까요? 인간의 그 변덕스럽고 걷잡을 수 없는 폭발적인 창의력이 한 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AI의 서늘하고 완벽한 기억력과 충돌하고 결합할 때 과연 앞으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멋진 세계관 혹은 복잡한 위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당장 거침없이 펼쳐보시길 바랍니다.